안녕하세요. 공공조달관리사 교육 전문 재민행정사입니다. 지금부터 공공조달관리사 필기시험 제3과목 공공계약관리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강의는 출제기준 세세 항목 완전 강의 교환을 바탕으로 진행됩니다. 단순히 법령 조문만 외우는 방식이 아니라 각 제도의 배경과 도입 이유, 실무 사례, 그리고 법령 맥락까지 함께 다루기 때문에 시험장에서 보기를 보는 눈이 완전히 달라질 것입니다. 제3과목은 총 30문항으로 출제되며 크게 4개의 주요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오늘 강의를 끝까지 따라오시면 이 30문항을 어떻게 공략해야 할지 그 전체 지도가 머릿속에 그려질 것입니다. 본격적인 학습에 앞서 이 강의의 목표를 명확히 짚고 가겠습니다. 첫째, 공공계약관리 과목의 전체 구조를 이해하는 것입니다. 나무보다 숲을 먼저 봐야 합니다. 둘째, 계약관리 계획부터 종결까지의 절차 흐름을 익히는 것입니다. 공공계약은 결국 시간 순서대로 움직이기 때문에 흐름만 잡혀도 절반은 맞힐 수 있습니다. 셋째, 물가 변동, 설계 변경, 해제, 해지 등 핵심 개념을 구분하는 것입니다. 이 개념들은 시험에서 비교형 문제로 자주 출제됩니다. 넷째, 검사, 검수, 보증금, 지체상금 등 시험 핵심 포인트를 정리하는 것입니다. 다섯째, 출제 빈도가 높은 숫자 기준과 비교 포인트를 집중 학습하는 것입니다. 결국 이 강의의 핵심 학습 포인트는 3가지로 요약됩니다. 흐름 이해, 비교 암기, 그리고 숫자 정리입니다. 이 3가지를 기억하면서 강의를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제3과목의 시험 구조와 출제 비중을 살펴보겠습니다. 총 30문항이 4개 주요 항목에서 출제됩니다. 첫 번째 항목은 계약관리 일반 절차입니다. 출제 비중이 약 40%로 가장 큽니다. 학습 우선순위 별 5개로 최상위입니다. 모든 계약의 공통 절차이므로 비중이 가장 클 수밖에 없습니다. 두 번째는 물품 계약 관리로 약 15%, 별 3개입니다. 소액 수의 계약과 외자 구매가 단골 출제 영역입니다. 세 번째는 용역 및 다수 공급자 계약으로 약 25%, 별 4개입니다. 세세 항목 수가 많고 특히 MAS 절차가 핵심입니다. 네 번째는 공사 계약 관리로 약 20%, 별 4개입니다. 법령 근거 문항과 낙찰 방법 비교가 중요합니다. 안정적인 점수 목표는 70% 이상 정답률입니다. 30문항 중 최소 21문항은 맞춰야 한다는 뜻입니다. 이 목표를 머릿속에 두고 학습을 진행해 주십시오. 이번 슬라이드는 제3과목 전체의 뼈대가 되는 그림입니다. 반드시 머릿속에 그려두셔야 합니다. 공공계약 관리의 전체 흐름은 다음과 같습니다. 계약 체결에서 시작해서 계약 관리 계획, 계약 변경 관리, 계약 이행 관리, 계약 종결 관리, 그리고 모든 의무 종결로 이어집니다. 각 단계의 핵심 내용을 보겠습니다. 계약관리 계획 단계에서는 원칙, 계획서, 착수협의, 자원 투입, 하도급 승인을 다룹니다. 계약 변경 관리에서는 물가 변동, 설계 변경, 해제, 해지, 손해배상, 분쟁 해결이 핵심입니다. 계약 이행 관리에서는 납품, 과업 이행, 시공, 점검, 지연 관리, 성과 관리, 위험 관리를 다룹니다. 마지막 계약 종결 관리에서는 검사, 검수, 대금 지급, 하자 관리, 보증금, 지체상금이 등장합니다. 핵심은 이것입니다. 계약의 생애주기 전체 흐름을 이해하면 절차 순서를 묻는 문제는 거의 자동으로 풀립니다. 이제 공공계약의 출발점이 되는 3대 원칙을 살펴보겠습니다. 공공계약의 3대 원칙은 공정성, 투명성, 경제성입니다. 공정성은 모든 참여자에게 차별 없이 동등한 기회를 부여하는 원칙입니다. 투명성은 계약 관련 정보를 공개하고 모든 거래 기록이 추적 가능해야 한다는 원칙입니다. 경제성은 예산을 효율적으로 집행하고 적정 가격에 적정 품질을 확보하는 원칙입니다. 여기서 함정주의 사항을 꼭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공공계약 3원칙은 공정성, 투명성, 경제성입니다. 그런데 시험에서는 신속성, 편의성, 합리성 같은 그럴듯한 단어를 함께 보여주면서 답으로 유도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단어들은 그럴듯하지만 정답이 아닙니다. 시험 포인트는 명확합니다. 어느 하나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세 원칙의 균형이 핵심이라는 점입니다. 이제 첫 번째 본격 파트인 계약관리 계획 파트를 시작하겠습니다. 이 파트의 핵심 메시지는 이것입니다. 계약은 체결이 끝이 아니라 이행 준비의 시작입니다. 많은 분들이 계약서에 도장만 찍으면 일이 끝났다고 생각하시는데 실제로는 그때부터 진짜 일이 시작됩니다. 계약관리 계획의 핵심 흐름은 6단계입니다. 첫째 계약 체결, 둘째 계획 수립, 셋째 착수 협의, 넷째 자원 투입, 다섯째 하도급 승인, 여섯째 이행 착수로 이어집니다. 출제 포인트입니다. 계약관리 계획은 계약 체결 직후 본격 이행 전에 세우는 실행 설계도입니다. 시험에서는 작성 시점과 작성 주체가 자주 출제되니 반드시 기억해 두세요.
계약 생애주기에서 계약관리 계획이 어디에 위치하는지 정확히 살펴보겠습니다. 시점, 작성 주체, 주요 문서 예시를 함께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첫째, 입찰 공고 전 단계에서는 발주처가 사업계획서와 과업지시서를 작성합니다. 둘째, 입찰 참여 단계에서는 공급자와 잠재 입찰자가 제안서와 입찰 서류를 제출합니다. 셋째, 계약 체결 직후 단계, 바로 2단계가 핵심입니다. 공급자, 즉 낙찰자가 계약관리 계획서를 작성합니다. 넷째, 이행 중 단계에서는 모든 당사자가 이행 점검 보고서를 작성합니다. 함정 주의사항입니다. 입찰 전에 만드는 것은 발주처의 사업계획서와 과업지시서입니다. 계약관리 계획서는 낙찰자, 즉 계약 상대자가 계약 체결 후에 작성한다는 점을 절대 헷갈리지 마십시오. 이 부분이 시험에 정말 자주 나옵니다. 공공계약의 출발점인 3대 원칙을 다시 한번 정리하겠습니다. 공정성은 모든 참여자에게 동등한 기회와 차별 없는 대우를 보장하는 것입니다. 투명성은 계약 정보와 거래 기록을 공개하고 추적 가능하게 관리하는 것입니다. 경제성은 예산을 효율적으로 집행하고 적정 가격에 적정 품질을 확보하는 것입니다. 출제 포인트를 다시 강조드립니다. 공공계약 3대 원칙은 공정성, 투명성, 경제성입니다. 신속성, 편의성, 합리성 같은 단어는 함정 보기입니다. 그럴듯하지만 정답이 아닙니다. 시험에서 이 부분이 나오면 단 1초도 망설이지 않고 공정성, 투명성, 경제성을 고를 수 있어야 합니다. 이론적인 3원칙이 실무에서는 어떻게 적용되는지 구체적으로 보겠습니다. 계약 담당자의 핵심 역량은 결국 세 원칙의 균형입니다. 첫째, 공정성은 특정 업체에 유리한 조건 금지, 지역과 업체 차별 금지, 공정한 경쟁 환경 조성으로 구현됩니다. 둘째, 투명성은 나라 장터를 통한 전자 조달, 계약 정보 공개, 모든 거래 기록의 보존과 추적으로 구현됩니다. 셋째, 경제성은 예산 집행의 효율성 확보, 적정 가격과 적정 품질의 균형, 장기적인 비용 절감 고려로 구현됩니다. 함정주의입니다. 하나의 원칙만 강조하는 보기는 함정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공공계약은 세 원칙의 균형으로 이해해야 합니다. 가장 싸게 사는 것만 강조하면 경제성에 치우치고 정보 공개만 강조하면 투명성에 치우칩니다. 항상 셋 사이의 균형을 생각하십시오. 이번에는 계약관리 계획서가 정확히 무엇인지 그 개념을 잡아보겠습니다. 계약관리 계획서는 한마디로 이행 설계도입니다. 건축으로 치면 설계 도면과 같은 역할을 합니다. 계약관리 계획서에는 4가지 핵심 요소가 들어갑니다. 첫째, 계약 목적은 이 계약을 통해 달성하려는 최종 목표를 명시합니다. 둘째, 이행기간은 착수일부터 종료일까지의 전체 일정을 담습니다. 셋째, 투입 자원은 인력, 장비, 자재 등 이행에 필요한 자원을 정리합니다. 넷째, 점검 일정은 정기보고와 점검의 시점 및 방법을 명시합니다. 출제 포인트입니다. 계약관리 계획서는 이행 중에 약속한 대로 했는지를 판단하는 핵심 기준 자료입니다. 단순한 형식 문서가 아니라 분쟁 발생 시 판단의 잣대가 된다는 점을 기억하십시오. 이번 슬라이드는 시험에서 가장 자주 틀리는 부분입니다. 집중해 주십시오. 계약관리 계획서의 작성 시점에 관한 문제입니다. 첫 번째 오답 보기는 입찰 공고 전에 작성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입찰 전 문서가 아닙니다. 오답입니다. 두 번째 오답 보기는 제안서 제출 단계에서 작성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입찰 서류가 아닙니다. 역시 오답입니다. 세 번째 정답 보기는 계약 체결 직후 본격 이행 전에 작성한다는 것입니다. 작성 주체는 낙찰자, 즉 계약 상대자입니다. 함정 주의 사항입니다. 작성 주체는 발주처가 아니라 계약 상대자, 즉 낙찰자입니다. 발주처가 작성한다고 하면 그건 오답입니다. 이 부분 정말 헷갈리시는 분들이 많으니 꼭 정확하게 기억해 두십시오. 다음은 착수협의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착수협의는 계약 이행의 출발점입니다. 계약서만으로 부족한 세부 실행사항을 확정하는 절차입니다. 계약서에는 큰 틀만 적혀있지 실제로 누가 언제 어떻게 할 것인지 디테일이 다 들어있지는 않거든요. 착수협의에서 확정해야 할 5가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계약 목적물, 즉 과업의 구체적 확인. 둘째, 납품 또는 이행 일정 확정. 셋째, 담당자 지정. 발주처와 계약 상대자 양측 모두입니다. 넷째, 보고 체계 결정. 보고 주기와 방법을 정합니다. 다섯째, 변경 요청 처리 절차 협의. 출제 포인트입니다. 착수협의는 단순한 인사나 회의가 아닙니다. 실무 세부 사항을 확인하고 합의하는 중요한 절차라는 점이 핵심입니다. 회식이나 상견례 정도로 표현하는 보기는 모두 오답입니다. 착수협의를 했다면 반드시 회의록을 남겨야 합니다. 왜 그럴까요? 착수회의록은 분쟁을 막는 증거이기 때문입니다. 합의 내용은 반드시 문서로 남겨야 합니다. 말로만 한 약속은 나중에 누구도 책임지지 않습니다.
착수회의록에 들어가야 할 5가지 핵심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일시, 장소, 참석자. 둘째, 의제별 합의 내용. 셋째, 다음 조치사항. 넷째, 담당자와 기한. 다섯째, 양측 확인 즉 서명입니다. 출제 포인트입니다. 과업 범위, 보고, 방식, 일정 변경 기준 등은 특히 분쟁 예방에 매우 중요합니다. 나중에 분쟁이 생겼을 때 회의록에 적혀 있느냐 없느냐가 사건의 결정적 증거가 됩니다. 이제 계약 이행에 필요한 자원을 미리 설계하는 자원 계획을 살펴보겠습니다. 이행에 필요한 자원은 5가지 요소로 구성됩니다. 첫째, 착수 시점입니다. 언제부터 본격적으로 이행을 시작할 것인가를 정합니다. 둘째, 보고 일정입니다. 언제 어떤 주기로 보고하고 점검할 것인가를 정합니다. 셋째, 납품 대상입니다. 무엇을 어느 장소에 어떤 기준으로 납품하거나 이행할 것인가를 명시합니다. 넷째, 투입 인력입니다. 누가 어떤 역할과 자격으로 언제 투입될 것인가를 정합니다. 다섯째, 생산 계획입니다. 어떤 일정과 방식으로 생산하고 이행할 것인가를 정합니다. 출제 포인트입니다. 이 5 요소, 즉 착수 시점, 보고 일정, 납품 대상, 투입 인력, 생산 계획은 세트로 묶어서 묻는 문제가 자주 나옵니다. 5가지를 한 번에 외워두십시오. 투입 인력 계획은 자원 계획 중에서도 가장 민감한 부분입니다. 투입 인력 계획의 핵심은 역할, 자격, 시기 3가지입니다. 사람이 바뀌면 계약 이행 능력도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엄격하게 관리됩니다. 첫째, 역할입니다. PM, 기술자, 보조 인력 등 각자의 역할과 책임을 명확히 해야 합니다. 둘째, 자격입니다. 자격증, 기술 등급, 경력 등 요건 충족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셋째, 투입 시기입니다. 전체 기간 또는 특정 단계의 투입 시기를 구체화해야 합니다. 함정 주의 사항입니다. 계획된 인력을 임의로 변경하면 계약 위반이나 감점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제안서에 적은 PM이 있는데 실제로는 다른 사람이 일하고 있다면 이건 큰 문제가 됩니다. 인력 변경은 반드시 발주처 승인을 받아야 한다는 점 기억하십시오. 다음은 하도급 계약 승인입니다. 이 부분은 출제 빈도가 매우 높습니다. 핵심은 이것입니다. 하도급은 사전 서면 승인이 원칙입니다. 사후 통보가 아닙니다. 사전 승인입니다. 사전 승인 시 확인해야 할 4가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하수급자가 누구인지, 하도급을 받을 자, 즉 업체의 인적사항을 명확히 확인합니다. 둘째, 하도급 범위가 무엇인지, 어떤 업무를 어떤 내용으로 하도급할 것인지 확인합니다. 셋째, 하도급 금액이 얼마인지, 하도급 예정 금액을 정확히 확인합니다. 넷째, 변경 시 다시 승인이 필요합니다. 하수급자, 범위, 금액 변경 시 반드시 재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출제 포인트입니다. 공공계약에서는 발주처가 선정한 원수급자의 책임이 흐려지지 않도록 하도급을 통제합니다.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사후 통보는 오답, 사전 서면 승인이 정답입니다. 여기까지 계약관리 계획 파트를 정리해 보겠습니다. 이 파트의 핵심은 시점, 절차, 승인 여부를 잡으면 문제가 쉬워진다는 것입니다. 첫째, 공공계약 3원칙은 공정성, 투명성, 경제성입니다. 둘째, 계약관리 계획서는 계약 체결 후 이행 전에 작성합니다. 셋째, 착수협의는 세부 이행사항을 확정하는 절차입니다. 넷째, 자원 투입 계획은 착수 시점, 보고 일정, 납품 대상, 투입 인력, 생산 계획 5 요소로 구성됩니다. 다섯째, 하도급은 사전 서면 승인, 변경 시 재승인입니다. 시험 마무리 팁입니다. 이 파트는 계산보다 개념과 순서가 중요합니다. 특히 입찰 전 문서와 계약 체결 후 문서를 구분하는 문제가 자주 나옵니다. 사업계획서와 과업지시서는 입찰 전, 계약관리계획서는 계약 체결 후라는 점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이제 2번째 파트인 계약 변경 관리로 넘어가겠습니다. 이 파트의 핵심 메시지는 이것입니다. 계약은 체결 후에도 변경될 수 있습니다. 현실에서는 물가가 오르거나 설계가 바뀌거나 예상치 못한 사정이 생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때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가 이 파트의 주제입니다. 계약 변경 관리의 핵심 흐름은 6단계입니다. 첫째, 변경 사유 발생, 둘째, 요건 검토, 셋째, 변경 계약 체결, 넷째, 물가 변동 조정, 다섯째, 설계 변경 조정, 여섯째, 사후 관리입니다. 출제 포인트입니다. 이 파트는 절차 이해와 비교 정리가 핵심입니다. 특히 물가 변동, 설계 변경, 해제와 해지의 구분이 자주 출제됩니다. 이 4가지 개념을 정확히 구분할 수 있다면 이 파트의 절반은 정복한 것입니다. 변경 계약 관리의 일반 절차를 살펴보겠습니다. 핵심 원칙은 이것입니다. 변경은 임의가 아니라 절차에 따라 처리합니다. 마음대로 바꿀 수 없다는 뜻입니다. 변경 계약 관리의 일반 절차는 4단계입니다. 첫째, 변경 사유 발생, 둘째, 요건 검토,
셋째 변경합의서 또는 변경계약서 작성, 넷째 변경계약 체결입니다. 핵심 내용입니다. 변경 대상은 계약금액, 이행기간, 물량과 범위의 변경이 대표적입니다. 출제 포인트입니다. 변경계약은 반드시 객관적 사유와 문서화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구두 합의로는 안 되고 일방적 변경도 안 됩니다. 사유가 있어야 하고 문서가 있어야 합니다. 변경계약과 신규 계약을 구분하는 기준을 알아보겠습니다. 핵심은 원계약의 본질 유지 여부입니다. 변경계약의 특징은 세 가지입니다. 원계약의 본질이 유지되고 일부 금액, 기간, 물량만 조정되며 기존 계약의 연장선상에 있습니다. 신규 계약의 특징도 세 가지입니다. 계약 목적이 본질적으로 달라지고 새로운 과업이나 기능이 추가되며 별도의 새 계약이 필요합니다. 구체적인 예시를 보겠습니다. 첫 번째 예시, 청소 대상 건물이 1개 추가되었습니다. 이 경우는 같은 청소 업무이고 양만 늘어난 것이므로 변경 계약입니다. 두 번째 예시, 청소 계약에 경비 업무가 추가되었습니다. 이 경우는 업무의 종류 자체가 달라진 것이므로 신규 계약이 필요합니다. 함정 주의사항입니다. 변경 범위를 넘어 원계약의 본질이 달라지면 신규 계약으로 보아야 합니다. 이걸 변경 계약으로 처리하면 위법이 됩니다. 이제 시험에서 매우 중요한 물가 변동에 의한 계약 금액 조정을 살펴보겠습니다. 물가는 변하고 계약 금액도 조정될 수 있습니다. 도입 배경은 자재값과 원가의 상승 또는 하락입니다. 1년짜리 계약을 했는데 그 사이에 시멘트 값이 2배가 됐다면 공급자가 망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 제도가 있는 것입니다. 법적 취지는 적정 이행 가능성을 확보하는 것입니다. 무리한 손실을 막아 계약이 정상적으로 이행되도록 하는 거죠. 적용 상황은 장기 계약에서 빈출됩니다. 핵심 원칙은 일정 요건 충족 시 계약 금액을 조정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법적 근거는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64조입니다. 출제 포인트입니다. 물가 변동 조정은 신청 가능 시점과 조정 방식이 핵심입니다. 다음 슬라이드에서 그 구체적인 숫자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 슬라이드의 두 숫자는 절대 잊으시면 안 됩니다. 91과 3%입니다. 물가 변동 조정 신청 요건은 두 가지를 동시에 충족해야 합니다. 첫째 요건, 계약 체결 후 90일 이상 경과해야 합니다. 둘째 요건, 입찰일 기준 품목 조정률 또는 지수 조정률이 3% 이상 증감해야 합니다. 이 두 요건 모두 충족이 필요합니다. 하나라도 빠지면 안 됩니다. 함정 주의사항입니다. 90일만 충족하거나 3%만 충족하면 조정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둘 다입니다. 출제 포인트입니다. 시험에서는 90일과 3%라는 숫자를 바꿔서 오답으로 자주 출제합니다. 예를 들어 60일과 3%, 90일과 5% 이런 식으로 함정 보기를 만듭니다. 정확히 90일 3%로 기억하십시오. 물가 변동 조정에는 두 가지 방식이 있습니다. 품목 조정률과 지수 조정률입니다. 핵심은 한 계약에서는 하나의 방식만 선택한다는 것입니다. 기준 측면에서 품목 조정률은 계약 품목별 가격 변동률을 직접 계산합니다. 지수 조정률은 물가지수를 활용합니다. 적용 대상 측면에서 품목 조정률은 품목 수가 적고 가격 추적이 쉬운 계약에 적합합니다. 지수 조정률은 품목 수가 많거나 추적이 어려운 계약에 적합합니다. 장점 측면에서 품목 조정률은 실제 변동을 반영한다는 장점이 있고 지수 조정률은 계산이 간편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단점은 정반대입니다. 품목 조정률은 계산이 복잡하고 지수 조정률은 실제 변동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함정 주의사항입니다. 동일한 계약에서는 한 번 선택한 방식을 도중에 변경할 수 없습니다. 처음에 정했으면 끝까지 그 방식으로 갑니다. 출제 포인트입니다. 품목 조정률 대 지수 조정률 비교와 방식 변경 불가 원칙이 중요합니다. 이번에는 설계 변경에 의한 계약 금액 조정입니다. 설계가 바뀌면 계약 금액도 재산정됩니다. 설계 변경 사유는 4가지입니다. 첫째, 발주처의 추가 요구. 둘째, 현장 여건의 변화. 셋째, 관련 법령의 개정. 넷째, 신기술의 적용입니다. 조정 방식도 3가지입니다. 첫째, 물량 증감. 둘째, 단가 변경. 셋째, 신규 항목 발생입니다. 핵심 내용은 이렇습니다. 설계 변경은 변경된 물량과 단가 기준으로 계약 금액을 다시 계산합니다. 출제 포인트입니다. 설계 변경은 사유 발생 시 검토하며 물량, 단가, 신규 항목 구분이 중요합니다. 어떤 변화가 어떤 조정 방식에 해당하는지 매칭이 필요합니다. 이번 슬라이드는 시험에 정말 자주 나오는 비교표입니다. 물가 변동과 설계 변경, 같은 조정이지만 원인과 기준이 다릅니다. 발생 원인 측면에서 물가 변동은 계약 내용은 그대로인데 물가만 변동한 경우입니다. 설계 변경은 계약 내용 자체가 변경된 경우입니다.
신청 시점 측면에서 물가 변동은 체결 후 90일에 변동률 3% 이상이라는 두 요건이 필요합니다. 설계 변경은 설계 변경 사유 발생 즉시 가능합니다. 조정 기준 측면에서 물가 변동은 지수 조정률 또는 품목 조정률을 적용합니다. 설계 변경은 변경된 물량과 단가 기준으로 재산정합니다. 적용 범위 측면에서 물가 변동은 신청 시점 이후 이행분만 해당됩니다. 설계 변경은 변경된 부분에만 해당됩니다. 핵심 쟁점 측면에서 물가 변동은 조정 기준일이 쟁점이고 설계 변경은 물량 증감, 단가 변경, 신규 항목 구분이 쟁점입니다. 마지막으로 중복 적용 측면에서 두 제도 모두 동시 적용은 불가합니다. 함정 주의 사항입니다. 같은 사안에 대해 물가 변동과 설계 변경을 동시에 적용할 수 없습니다. 출제 포인트입니다. 두 제도의 차이와 중복 적용 금지 원칙을 비교형 문제로 자주 출제합니다. 이번 슬라이드도 시험에서 가장 자주 비교되는 핵심 개념입니다. 해제와 해지의 차이를 정확히 잡아야 합니다. 효과 측면에서 해제는 처음부터 없었던 것으로 봅니다. 해지는 장래에 대해서만 소멸합니다. 소급표 측면에서 해제는 있고 해지는 없습니다. 기행 부분 측면에서 해제는 원상회복 의무가 발생합니다. 이미 받은 것을 돌려줘야 합니다. 해지는 그대로 유효합니다. 적용 시기 측면에서 해제는 계약 초기 또는 중대 하자가 있는 경우입니다. 해지는 장기 계약 도중에 종료되는 경우입니다. 대금 처리 측면에서 해제는 이미 지급한 대금을 반환합니다. 해지는 이행한 만큼만 대금을 지급합니다. 한 줄 암기로 외우십시오. 해제는 소급표 있음, 원상회복. 해지는 소급표 없음, 기이행 유효. 함정 주의 사항입니다. 해지에 소급표가 있다고 하거나 해제의 기이행 부분이 그대로 유효하다는 보기는 오답입니다. 이거 반대로 나오면 무조건 오답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번에는 손해배상 절차와 계약 보증금의 관계를 살펴보겠습니다. 핵심 메시지는 이것입니다. 손해배상은 요건이 필요하고 보증금은 별개의 장치입니다. 손해배상 청구의 3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귀책 사유의 존재. 둘째, 손해의 발생. 셋째, 인과관계의 입증입니다. 이 세 가지가 모두 충족되어야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계약보증금과 손해배상의 관계는 세 가지 경우로 나뉩니다. 첫째, 보증금이 손해액보다 클 때는 계약보증금만 굳고 귀속됩니다. 둘째, 보증금이 손해액보다 작을 때는 부족분에 대해 추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셋째, 보증금이 손해액과 같을 때는 계약보증금 굳고 귀속으로 청결됩니다. 함정 주의 사항입니다. 계약보증금이 굳고 귀속되면 모든 책임이 끝난다는 보기는 오답입니다. 손해가 보증금보다 크면 추가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출제 포인트입니다. 손해배상 3요건과 보증금 굳고 귀속 및 추가 청구 가능 여부를 함께 정리하십시오. 계약에서 분쟁이 발생하면 어떻게 해결하는지 그 절차를 보겠습니다. 분쟁은 협의부터 시작하고 필요하면 조정과 소송으로 이어집니다. 분쟁 해결의 기본 흐름은 4단계입니다. 첫째, 당사자 간 협의. 둘째, 국가계약분쟁조정위원회 조정 신청. 셋째, 민사소송. 넷째,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 네 번째는 발주처의 처분에 불복하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분쟁조정과 민사소송을 비교해 보겠습니다. 기간 측면에서 분쟁조정은 수개월, 민사소송은 수년이 걸립니다. 비용 측면에서 분쟁조정은 저렴하거나 무상이고 민사소송은 변호사 비용 등이 부담됩니다. 전문성 측면에서 분쟁조정은 공공계약 전문가 위원이 진행하고 민사소송은 민사 일반 법관이 담당합니다. 강제력 측면에서 분쟁조정은 양측 동의 시 효력이 발생하고 민사소송은 판결의 강제 집행력이 있습니다. 출제 포인트입니다. 기본 흐름은 협의에서 조정위원회를 거쳐 민사소송으로 가는 것입니다. 조정은 신속하지만 강제력은 양측 동의가 있어야 발생합니다. 여기까지 계약 변경 관리 파트를 정리해 보겠습니다. 비교와 순서를 잡으면 계약 변경 문제가 쉬워집니다. 첫째, 변경계약 일반 절차는 변경사유 발생, 요건 검토, 문서화, 변경계약 체결입니다. 둘째, 물가 변동 조정은 90일과 3%를 동시 충족해야 합니다. 셋째, 조정 방식 비교에서 품목 조정률 대 지수 조정률, 한 계약에서 하나만 선택합니다. 넷째, 설계 변경 조정은 물량 증감, 단가 변경, 신규 항목 발생입니다. 다섯째, 해제 대 해지에서 해제는 소급표 있음, 해지는 소급표 없음입니다. 여섯째, 분쟁과 손해배상에서 손해배상 3요건과 보증금 굳고 귀속, 추가 청구 가능 여부를 기억하십시오. 시험 마무리 팁입니다. 이 파트는 숫자 90일과 3%, 그리고 비교 포인트인 해제와 해지, 품목 조정률과 지수 조정률, 물가 변동과 설계 변경을 반드시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세 번째 파트인 계약이행 관리로 넘어가겠습니다. 이 파트의 핵심 메시지는 이것입니다.
계약은 잘 바꾸는 것만큼 잘 이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계약 이행 관리의 핵심 흐름은 5단계입니다. 첫째 공급, 둘째 이행 점검, 셋째 지연 및 오류 관리, 넷째 성과 관리, 다섯째 위험 관리입니다. 출제 포인트입니다. 이 파트는 지체상금, 귀책 판단, 점검 항목을 중심으로 출제됩니다. 특히 지체상금은 거의 매년 출제되는 단골 영역이니 집중해서 들어주십시오. 계약 대상물 공급은 계약 유형에 따라 형태가 다릅니다. 세 가지로 나뉩니다. 첫째 물품 계약은 납품 형태입니다. 약속된 물품을 인도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납품 장소는 계약서 기준이며 첨부 서류로 거래명세서, 품질보증서, 검사 성적서가 필요합니다. 둘째 용역 계약은 과업이행 형태입니다. 보고서, 시스템, 서비스 등 결과물을 산출하고 완료 보고서를 제출하며 산출물 명세서를 첨부합니다. 셋째 공사계약은 시공 형태입니다. 설계도서에 따라 공사를 수행하고 공정관리, 품질관리, 안전관리가 핵심입니다. 세 가지의 공통점도 기억하십시오. 계약서 조건 충족, 발주처의 확인 절차 필요, 하자 발생 시 보수 의무입니다. 출제 포인트입니다. 공급의 3형태는 납품, 과업이행, 시공입니다. 어느 계약 유형이 어떤 공급 형태인지 매칭하는 문제가 자주 나옵니다. 공급이 끝났다고 계약이 끝나는 게 아닙니다. 계약은 시작보다 점검이 더 중요합니다. 주요 점검 항목은 4가지입니다. 첫째 납기 준수 여부, 둘째 품질 기준 충족 여부, 셋째 투입 인력 기준 충족, 넷째 하도급 준수 여부입니다. 점검 결과 처리 절차도 4단계입니다. 첫째 점검 결과를 문서화합니다. 둘째 정기 보고를 합니다. 셋째 시정 조치 계획서를 작성합니다. 넷째 다음 점검에서 재확인합니다. 이행 점검은 형식 절차가 아니라 실질적 품질 관리 장치라는 점을 기억하십시오. 출제 포인트입니다. 점검 항목 4가지를 외우십시오. 납기, 품질, 인력, 하도급입니다. 다른 항목을 보여주는 보기는 오답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행 중 문제가 생기면 어떻게 관리할까요? 가장 중요한 것은 먼저 귀책을 판단하는 것입니다. 이행 문제의 유형은 3가지입니다. 첫째 이행 지연, 계약 일정 초과의 경우입니다. 둘째 이행 오류, 품질이나 규격이 계약 조건과 불일치한 경우입니다. 셋째 전부 미이행, 이행 자체가 불가능한 경우입니다. 귀책 판단이 핵심입니다. 귀책 주체는 3가지로 나뉩니다. 공급자 귀책, 발주처 귀책, 그리고 불가항력입니다. 함정주의 사항입니다. 이행이 지연되면 무조건 지체상금이 부과된다는 보기는 오답입니다. 무조건이 아닙니다. 출제 포인트입니다. 지체상금 부과 여부는 귀책 주체에 따라 달라집니다. 발주처 귀책이거나 불가항력이면 지체상금을 부과할 수 없습니다. 귀책 주체별로 조치가 어떻게 달라지는지 정확히 비교해 보겠습니다. 공급자, 발주처, 불가항력에 따라 조치가 다릅니다. 지체상금 측면에서 공급자 귀책은 부과, 발주처 귀책은 부과 불가, 불가항력은 면제입니다. 이행기간 측면에서 공급자 귀책은 연장 불가, 발주처 귀책은 연장 가능, 불가항력도 연장 가능입니다. 추가 비용 측면에서 공급자 귀책은 공급자 부담, 발주처 귀책은 발주처 부담, 불가항력은 양측 협의입니다. 이행만의 방안의 순서도 함께 외우십시오. 원인 분석, 만의 계획 수립, 발주처와 협의, 실행 및 결과 보고로 이어집니다. 출제 포인트입니다. 지체상금은 공급자 귀책 시에만 부과됩니다. 이 한 줄을 꼭 기억하십시오. 계약은 끝났는지가 아니라 성과를 냈는지가 중요합니다. 계약 유형별 주요 KPI 예시를 보겠습니다. 물품 계약은 납기 준수율, 품질 합격률, 클레임 발생 건수가 주요 KPI입니다. 용역 계약은 성과물 품질, 일정 준수율, 발주처 만족도가 주요 KPI입니다. 공사 계약은 공기 준수, 품질 평가 점수, 안전사고 건수가 주요 KPI입니다. 성과 평가 결과는 4가지로 활용됩니다. 첫째 차기 계약 평가 반영, 둘째 MAS 등록 갱신 반영, 셋째 우수 업체 선정, 넷째 부진 업체 사후 관리입니다. 성과 관리 점수는 다음 입찰의 중요한 자산입니다. 출제 포인트입니다. 성과 관리는 차기 입찰의 가산점과 감점 자료가 됩니다. 잘하면 가산점, 못하면 감점입니다. 다음은 위험 관리입니다. 위험은 미리 예측하고 대응해야 피해를 줄일 수 있습니다. 위험, 즉 리스크란 발생 가능성이 있고 발생 시 계약 이행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사건을 말합니다. 위험에는 4가지 속성이 있습니다. 예측 가능성, 대응 필요, 영향도, 그리고 지속 관리입니다. 위험 관리의 목적은 4가지입니다. 첫째 이행 차질 최소화, 둘째 비용 손실 예방, 셋째 일정 지연 방지, 넷째 계약 성과 확보입니다. 출제 포인트입니다.
위험은 문제 발생 후 처리보다 사전 예측과 대응이 핵심입니다. 사후 처리만 강조하는 보기는 오답입니다. 위험은 어디에서 발생할까요? 세 곳입니다. 공급자, 발주처, 외부 환경에서 발생합니다. 공급자 측 위험은 하도급자 부도, 핵심 인력 이탈, 자재 수급 차질, 자체 자금 사정입니다. 발주처 측 위험은 예산 변동, 의사결정 지연, 발주 사양 변경입니다. 외부 환경 위험은 인허가 지연, 법령 개정, 환율 변동, 불가항력입니다. 핵심 내용입니다. 위험의 출처를 구분해야 적절한 대응 방안을 세울 수 있습니다. 출제 포인트입니다. 위험 유형을 공급자, 발주처, 외부 환경으로 나누어 기억하십시오. 어떤 위험이 어디에 속하는지 분류 문제가 자주 나옵니다. 위험 관리는 식별에서 끝나지 않고 평가, 대응, 모니터링까지 이어집니다. 1단계는 위험 식별입니다. 발생 가능한 위험을 모두 열거하는 단계입니다. 2단계는 위험 평가입니다. 발생 가능성과 영향도를 분석합니다. 3단계는 대응 계획 수립입니다. 회피, 전가, 완화, 수용 중 하나를 선택합니다. 4단계는 모니터링입니다. 위험 상황을 지속 추적합니다. 한 줄 암기로 외우십시오. 식별, 평가, 대응, 모니터링입니다. 출제 포인트입니다. 위험관리 4단계는 순서형 문제로 자주 출제됩니다. 순서가 바뀐 보기를 찾아내는 능력이 필요합니다. 예측한 위험이 실제로 현실화되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위험이 현실화되면 즉시 협의하고 계약 조정을 검토합니다. 위험 발생 시 조치는 4단계입니다. 1단계 발주처와 즉시 협의, 위험 내용과 영향을 공유합니다. 2단계 계약 변경 검토, 필요시 변경 계약 절차를 진행합니다. 3단계 이행기간 조정, 지연 인정 여부를 검토합니다. 4단계 추가 비용 정산, 대응 비용 처리를 협의합니다. 실무 예시를 보겠습니다. 자재 수급 차질이 발생하면 대체 공급처 확보와 설계 변경 검토로 공기 지연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출제 포인트입니다. 위험 발생 시에는 협의, 변경 검토, 기간 조정, 비용 정산 흐름을 기억하십시오. 여기까지 계약 이행 관리 파트를 정리해 보겠습니다. 공급, 점검, 귀책 판단, 성과, 위험을 함께 정리하면 고득점이 가능합니다. 첫째, 공급의 3형태는 납품, 과업이행, 시공입니다. 둘째, 이행 점검 항목은 납기, 품질, 인력, 하도급 4가지입니다. 셋째, 귀책 판단에서 공급자 귀책 시에만 지체상금이 부과됩니다. 넷째, 성과 관리는 차기 입찰의 가산 및 감점 자료가 됩니다. 다섯째, 위험 유형은 공급자, 발주처, 외부 환경으로 나뉩니다. 여섯째, 위험관리 4단계는 식별, 평가, 대응, 모니터링입니다. 시험 마무리 팁입니다. 이 파트는 지체상금, 귀책 판단, 점검 사항목, 위험관리 4단계를 묶어 정리하면 고득점이 쉽습니다. 이제 네 번째이자 마지막 파트, 계약 종결 관리로 넘어가겠습니다. 이 파트의 핵심 메시지입니다. 계약은 끝내는 절차까지 잘 관리해야 완결됩니다. 계약 종결 관리의 핵심 흐름은 6단계입니다. 첫째 납품, 둘째 검사, 셋째 검수, 넷째 대금 지급, 다섯째 종결 서류 정리, 여섯째 하자보수 관리입니다. 출제 포인트입니다. 이 파트는 검사 14일, 대금 5일, 보증금 5종, 지체상금을 중심으로 출제됩니다. 특히 숫자가 중요합니다. 14, 5, 5종 이 세 가지를 절대 잊지 마십시오. 이제 네 번째이자 마지막 파트, 계약 종결 관리로 넘어가겠습니다. 이 파트의 핵심 메시지입니다. 계약은 끝내는 절차까지 잘 관리해야 완결됩니다. 계약 종결 관리의 핵심 흐름은 6단계입니다. 첫째 납품, 둘째 검사, 셋째 검수, 넷째 대금 지급, 다섯째 종결 서류 정리, 여섯째 하자보수 관리입니다. 출제 포인트입니다. 이 파트는 검사 14일, 대금 5일, 보증금 5종, 지체상금을 중심으로 출제됩니다. 특히 숫자가 중요합니다. 14, 5, 5종 이 세 가지를 절대 잊지 마십시오. 검사의 핵심 숫자는 14일입니다. 절대 잊지 마십시오. 원칙은 납품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검사를 완료해야 합니다. 법적 근거는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55조입니다. 예외도 있습니다. 목적물의 성질상 부득이한 경우 또는 계약서에 별도 규정이 있는 경우입니다. 불합격 시 처리는 4단계입니다. 1단계 불합격 통지, 2단계 반품 또는 보수 요청, 3단계 재납품 또는 재검사, 4단계 재불합격 시 계약 해제나 해지 등 검토입니다. 함정 주의사항입니다. 시험에서는 14일을 7일이나 30일로 바꿔 출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정확히 14일로 기억하십시오. 출제 포인트입니다. 검사 기간의 핵심 숫자는 14일입니다. 대금 지급의 핵심 숫자는 5일입니다. 원칙은 검수 완료일로부터 5일 이내에 대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법적 근거는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58조입니다. 외울 때 검사 14일, 대금 5일 이렇게 묶어서 기억하십시오. 대금의 종류는 세 가지입니다. 첫째, 선급금. 지급 시점은 이행 전이며 초기 자금 지원 성격입니다. 선급금, 보증금, 납부가 필요합니다. 둘째, 기성금. 지급 시점은 이행 중간이며 진도에 따라 분할 지급합니다. 별도 보증은 불효합니다. 셋째, 잔금. 지급 시점은 최종 검수 후 5일 이내이며 최종 정산 성격입니다. 별도 보증은 불효합니다. 출제 포인트입니다. 선급금, 기성금, 잔금의 시기별 구분과 대금 지급 5일이 핵심입니다. 대금이 지급되어도 행정적 종결 절차와 실적 관리가 남아 있습니다. 종결 시 필요 서류는 5가지입니다. 완료보고서, 검사조서, 지급 영수증, 보증금 반환 신청서, 하자보수 보증금 납부 서류입니다. 나라장터 실적 등록도 중요합니다. 실적 정보는 계약명, 계약금액, 이행기간, 평가 결과를 등록합니다. 활용 측면에서 차기 입찰의 적격 심사와 실적 평가에 반영됩니다. 의미는 공급자의 실력 증명 자료가 된다는 점입니다. 전략으로는 작은 계약부터 실적을 차근차근 축적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계약 종결의 전체 흐름은 대금 지급, 서류 정리, 보증금 반환 및 유지, 나라장터 실적 등록 순입니다. 출제 포인트입니다. 종결 서류와 나라장터 실적 등록의 의미를 함께 정리하십시오. 계약이 끝나도 하자담보 기간 동안 책임은 계속됩니다. 하자담보 기간 예시를 보겠습니다. 일반 물품은 1년 이내, 용역의 설계와 감리는 1년에서 3년, 일반 건축공사는 1년, 구조물 콘크리트는 5년에서 10년, 전기 및 통신공사는 1년에서 3년, 기계 및 설비공사는 2년입니다. 특히 구조물 콘크리트가 5년에서 10년으로 가장 길다는 점을 기억하십시오. 하자보수 보증금에 대해 정리하겠습니다. 납부 시점은 계약 종결 시입니다. 금액은 계약금액의 2%에서 5%입니다. 반환 시점은 하자담보 기간 종료 후입니다. 국고기속 사유는 하자 미보수 시입니다. 하자 발생 시 처리는 4단계입니다. 하자 발견, 통지, 보수 또는 교체, 확인 검사입니다. 출제 포인트입니다. 하자담보 기간은 계약 종류별로 다르며 하자보수 보증금은 계약 종결 시 납부합니다. 이번 슬라이드는 시험에서 매우 자주 출제되는 보증금 5종 비교표입니다. 정확히 외워야 합니다. 각 보증금은 납부 시점과 국고기속 사유가 다릅니다. 첫째, 입찰보증금. 납부는 입찰 참가 시, 국고기속은 낙찰 후 계약 미체결 시, 반환은 계약 체결 후입니다. 둘째, 계약보증금. 납부는 계약 체결 시, 국고기속은 계약 불이행 시, 반환은 계약 종결 후입니다. 셋째, 선급금 보증금. 납부는 선급금 지급 전, 국고기속은 선급금을 받고 이행 포기 시, 반환은 선급금 정산 완료 후입니다. 넷째, 하자보수 보증금. 납부는 계약 종결 시, 국고기속은 하자, 미보수 시, 반환은 하자담보 기간 종료 후입니다. 다섯째, 매입채권 및 보험. 납부는 대금 지급 관련 시점, 국고기속은 채권 양도 사유 발생 시, 반환은 만기 또는 정산 시입니다. 금액 기준 예시도 알아두십시오. 입찰 5% 이상, 계약 10% 이상, 선급금 전액 이상, 하자 2%에서 5%, 매입채권 및 보험은 사안별입니다. 출제 포인트입니다. 보증금은 종류별로 납부 시점과 국고기속 사유를 함께 외우는 것이 핵심입니다. 보증금 5종을 헷갈리지 않게 외우는 시간순 암기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계약 생애주기를 따라가면 보증금 5종이 쉽게 정리됩니다. 1번 입찰. 입찰 보증금입니다. 낙찰 후 계약 미체결 시 귀속됩니다. 2번 계약. 계약 보증금입니다. 이행 안 하면 귀속됩니다. 3번 선급금. 선급금 보증금입니다. 받고 이행 포기 시 귀속됩니다. 4번 종결. 하자보수 보증금입니다. 하자 안 고치면 귀속됩니다. 별도 항목으로 매입채권은 대금 채권을 금융기관 등에 양도하는 경우 관리합니다. 보험은 이행보증보험과 손해보험 등 보증금 대체 수단입니다. 한 줄 암기로 외우십시오. 입찰, 계약, 선급금, 종결 순서로 외우면 헷갈리지 않습니다. 출제 포인트입니다. 시험에서는 납부 시점과 귀속 사유의 연결을 뒤섞어 출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시간순으로 외우면 답이 보입니다. 실무에서는 현금 대신 보증보험 증권을 활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의미를 알아보겠습니다. 보증보험의 의미는 다음과 같습니다. 보험회사가 발급하는 보증수단입니다. 보증사고 발생 시 보험회사가 발주처에 지급합니다. 이후 보험회사가 공급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합니다. 법적으로 보증금과 같은 효력을 갖습니다. 매입채권 및 보험을 보겠습니다.
매입 채권은 공급자가 받을 대금을 제3자에게 양도하는 경우 관리하는 것입니다. 보험 예시로는 이행보증보험, 건설공사 손해보험 등이 있습니다. 현금 부담을 줄이는 실무수단입니다. 함정 주의 사항입니다. 입찰보증금은 계약 불이행 시가 아니라 낙찰 후 계약 미체결 시 귀속됩니다. 그리고 하자보수보증금은 계약 체결 시가 아니라 계약 종결 시 납부합니다. 출제 포인트입니다. 보증금과 보증보험은 같은 효력을 가지지만 실무에서는 보증보험 활용 비중이 높습니다. 이제 정말 자주 나오는 지체상금입니다. 산식 자체를 외워야 합니다. 지체상금은 지연 일수의 비례에 부과되는 금전적 제재입니다. 산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지체상금은 계약금액 곱하기 지체상금률 곱하기 지체일수입니다. 각 요소를 설명드리겠습니다. 계약금액은 원칙적으로 전체 계약금액이며 일부 인도 완료분은 제외 가능합니다. 지체상금률은 계약 유형별 일일 요율입니다. 지체일수는 납기일 다음 날부터 실제 이행일까지입니다. 일일 지체상금률 예시를 보겠습니다. 물품 제조 및 구매는 0.075%, 용역은 0.125%, 공사는 0.05%입니다. 구체적 예시를 들어보겠습니다. 계약금액 1억 원 곱하기 0.075% 곱하기 10일은 75만 원이 됩니다. 출제 포인트입니다. 정확한 숫자보다 산식 구조와 계산 방식 그리고 부과 요건 이해가 중요합니다. 지체상금은 지연만으로 부과되는 것이 아닙니다. 공급자 귀책이 있어야 부과됩니다. 이 부분이 정말 중요합니다. 부과의 필수 요건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 객관적 요건. 약정된 납기일을 초과하여 이행을 완료한 경우입니다. 둘째, 주관적 요건. 공급자에게 귀책 사유가 있을 것입니다. 면제 및 감면 사유는 4가지입니다. 발주처 귀책의 지연은 면제, 천재지변과 불가항력은 면제, 이행기간 연장 승인은 면제, 부분 인도분은 감면입니다. 오해주의 사항입니다. 지연이 있으면 무조건 지체상금을 부과한다는 보기는 오답입니다. 발주처 귀책이나 불가항력이면 부과되지 않습니다. 출제 포인트입니다. 지체상금과 계약보증금은 별개의 제도라는 점도 함께 기억하십시오. 보증금이 귀속되었다고 지체상금이 면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여기까지 계약 종결 관리 파트를 정리해 보겠습니다. 검사, 대금, 하자, 보증금, 지체상금을 한 번에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첫째, 검사 대 검수에서 검사는 규격 확인, 검수는 수령 확인입니다. 둘째, 핵심 숫자는 검사 14일, 대금 지급 5일입니다. 셋째, 대금 종류는 성급금, 기성금, 잔금입니다. 넷째, 하자 관리에서 하자 담보 기간은 계약 종류별로 상이합니다. 다섯째, 보증금 5종은 입찰, 계약, 성급금, 하자 보수, 매입 채권 및 보험입니다. 여섯째, 지체상금은 계약금액 곱하기 지체상금률 곱하기 지체일수이며 발주처 귀책과 불가항력은 면제됩니다. 시험 마무리 팁입니다. 계약 종결 관리는 숫자 14일, 5일, 보증금 5종, 지체상금 산식을 중심으로 정리하면 고득점이 쉽습니다. 이 단어는 비교표와 숫자 암기가 중요한 대표 영역입니다. 이제 두 번째 큰 영역인 물품 계약 관리로 넘어가겠습니다. 물품 계약은 자격 등록과 세부 품명 준비부터 시작됩니다. 물품 계약의 일반 절차는 5단계입니다. 자격 등록, 공고 확인, 입찰 참여, 낙찰자 결정, 계약 체결 순으로 진행됩니다. 자격 등록의 핵심 요소는 4가지입니다. 사업자 등록증, 품목별 자격과 인증, 직접 생산 확인 증명서 해당 시 재무 및 신용 정보입니다. 핵심 포인트도 정리하겠습니다. 직접 생산 확인 증명서는 중소기업의 직접 생산을 증명하는 서류입니다. 단순 유통업체와 OEM 위탁업체는 원칙적으로 불가합니다. 나라장터는 세부 품명 단위로 입찰 자격을 등록합니다. 출제 포인트입니다. 직접 생산 확인 증명서와 세부 품명 등록의 의미를 구분해 기억하십시오. 공고서는 입찰 참여 여부를 판단하는 가장 중요한 정보원입니다. 공고서 필수 기재사항은 7가지입니다. 첫째, 품명. 구매하려는 물품의 정확한 명칭. 둘째, 수량. 구매할 물량의 정확한 숫자. 셋째, 규격. 사양, 재질, 치수 등. 넷째, 납기. 납품 완료 시점. 다섯째, 납품 장소. 물품 인도 위치. 여섯째, 낙찰 방법. 가격 전략 판단 기준. 일곱째, 입찰 보증금. 금액과 방식 확인. 검토 실무 포인트는 4가지입니다. 특정 업체만 유리한 규격인지 점검합니다. 납기가 현실적으로 가능한지 확인합니다. 낙찰 방법이 우리 회사에 유리한지 검토합니다. 문제 있으면 이의 신청과 의견 제출이 가능합니다. 출제 포인트입니다. 공고서의 기재사항과 검토 포인트를 함께 연결해 기억하십시오.
낙찰 방법의 두 축인 적격심사와 최저가 낙찰을 비교해 보겠습니다. 핵심 차이는 가격만 볼 것인지 이행 능력까지 볼 것인지입니다. 평가 요소 측면에서 적격심사는 가격 더하기 이행 능력을 봅니다. 최저가 낙찰은 가격만 봅니다. 적용 금액 측면에서 적격심사는 일정 금액 이상에 적용되고 최저가 낙찰은 주로 소규모에 적용됩니다. 복잡도 측면에서 적격심사는 점수 산정이 필요하고 최저가 낙찰은 단순합니다. 덤핑 방지 측면에서 적격심사는 이행 능력 평가로 방지하고 최저가 낙찰은 방지 장치가 부족합니다. 적합 품목 측면에서 적격심사는 이행 능력 차이가 큰 품목에 적합하고 최저가 낙찰은 표준화된 품목에 적합합니다. 핵심 정리입니다. 적격심사는 적정 가격과 충분한 수행 능력을 함께 평가하는 방식입니다. 출제 포인트입니다. 적격심사는 가격과 이행 능력, 최저가 낙찰은 가격 중심이라는 점을 명확히 구분하십시오. 소액수의 계약은 신속하지만 견적 비교와 전자처리 원칙을 지켜야 합니다. 금액 한도부터 정확히 외우십시오. 원칙은 추정 가격 2천만 원 이하입니다. 특례로 여성 기업과 장애인 기업 등은 5천만 원 이하까지 가능합니다. 절차는 4단계입니다. 발주 결정, 견적서 2인 이상 징수, 금액 비교 및 검토, 전자계약 체결 순입니다. 함정 주의 사항입니다. 원칙적으로 2인 이상의 견적서가 필요합니다. 1인 견적은 긴급, 1인 공급, 특수사양 등 예외 사유가 있을 때만 가능합니다. 소액수의 계약도 나라장터 전자처리가 원칙입니다. 출제 포인트입니다. 소액수의 계약은 금액 한도와 2인 이상 견적 원칙이 가장 중요합니다. 이제 용역 계약입니다. 용역은 보이지 않는 서비스를 사는 계약이므로 관리 방식이 다릅니다. 용역의 4대 특수성을 알아보겠습니다. 첫째, 무형성입니다. 실체가 없어 눈으로 보거나 만질 수 없습니다. 결과물과 산출물 명세를 사전 합의해야 합니다. 둘째, 비분리성과 동시성입니다. 생산과 소비가 동시에 일어납니다. 착수 전 점검이 중요하고 사후 하자 보수가 어렵습니다. 셋째, 이질성과 변동성입니다. 수행자와 시점에 따라 품질 편차가 발생합니다. 투입 인력 자격 관리와 표준 절차서가 중요합니다. 넷째, 소멸성입니다. 저장과 재고화가 불가합니다. 일정 관리와 수요 공급 시점 일치가 중요합니다. 함정 주의 사항입니다. 저장성, 동질성, 분리성, 유형성은 용역의 특성이 아닙니다. 정반대 단어로 헷갈리게 합니다. 출제 포인트입니다. 용역은 4대 특수성, 즉 무형성, 비분리성, 이질성, 소멸성 때문에 물품 계약과 다른 관리가 필요합니다. 용역에서 자주 쓰이는 협상에 의한 계약을 알아보겠습니다. 용역은 가격만이 아니라 기술과 수행 능력을 함께 평가합니다. 협상에 의한 계약의 절차는 6단계입니다. 발주 및 RFP 공고, 제안서 접수, 기술평가, 협상 대상자 선정, 협상 진행, 계약 체결 순입니다. 핵심 구조를 보겠습니다. 기술 80에서 90대 가격 10에서 20 비율이 일반적입니다. 기술 제안서 내용은 계약 문서의 일부가 됩니다. 제안서에 적은 대로 이행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협상 결렬 시 차순위 업체와 협상이 가능합니다. 함정 주의 사항입니다. 협상 계약은 가장 낮은 가격 제시자가 항상 낙찰되는 방식이 아닙니다. 기술 점수가 중요합니다. 출제 포인트입니다. RFP, 제안서, 평가, 협상 대상자, 협상, 계약 순서를 정확히 기억하십시오. 이번에는 MAS, 즉 다수공급자 계약입니다. 시험에서 매우 중요한 영역입니다. MAS의 핵심은 미리 계약하고 구매 시 다시 경쟁시키는 구조입니다. 구조를 보겠습니다. 조달청이 다수공급자와 단가 계약을 체결합니다. 수요기관은 종합 쇼핑몰을 통해 물품을 구매합니다. 공급자는 단가 계약 체결 후 2단계 경쟁에 참여합니다. MAS 기본 구조의 4가지 특징을 보겠습니다. 동일하거나 유사한 물품에 대해 다수 공급자와 단가 계약을 체결합니다. 조달청이 종합 쇼핑몰을 운영합니다. 수요기관이 실제 구매자입니다. 계약기간은 통상 3년입니다. 2단계 경쟁의 핵심 기준을 보겠습니다. 5천만 원 미만은 단순 구매가 가능합니다. 5천만 원에서 5억 원 미만은 2단계 경쟁이 필수입니다. 5억 원 이상은 2단계 경쟁이 필수이며 제한 공고도 필요합니다. 중소기업자 간 경쟁 제품은 1억 원 이상에서 2단계 경쟁 기준이 적용됩니다. 2단계 경쟁은 최소 5개 업체 이상의 제한 요청해야 합니다. 출제 포인트입니다. MAS의 본질은 다수공급자 단가 계약 더하기 종합 쇼핑몰 더하기 2단계 경쟁입니다. 마지막 슬라이드입니다. 우수조달 물품과 MAS의 차이를 정리하고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둘 다 종합 쇼핑몰에서 구매되지만 제도의 본질은 다릅니다.
제도 성격 측면에서 우수 조달 물품은 우수 제품 지정 제도이고 MAS는 다수 공급자 계약 방식입니다. 선정 기준 측면에서 우수 조달 물품은 신기술, 신제품, 품질 우수가 기준이고 MAS는 재무, 납품 실적, 가격 경쟁력이 기준입니다. 계약 방식 측면에서 우수 조달 물품은 수의 계약, 즉 제3자 단가 계약 형식이고 MAS는 단가 계약의 2단계 경쟁이 결합됩니다. 주요 대상 측면에서 우수 조달 물품은 기술 혁신 제품과 중소기업이 주요 대상이고 MAS는 범용 사무와 운영 물품이 주요 대상입니다. 기간 측면에서 우수 조달 물품은 3년이며 연장 시 최대 6년, MAS는 기본 3년에 최대 10년입니다. 종합 쇼핑몰 구매 포인트를 보겠습니다. 제품, 가격, 납품 조건이 공개되어 있어 수요 기관이 검색, 비교, 구매가 가능합니다. MAS는 기준 금액 이상이면 2단계 경쟁 모듈로 연결됩니다. 꼭 구분해야 할 점입니다. 우수 조달 물품은 2단계 경쟁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MAS는 신기술 지정 제도가 아닙니다. 이 두 가지를 헷갈리게 출제하는 경우가 많으니 정확히 구분하십시오.